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0을 넘기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된 일, 바로 제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게 된 사연입니다. 제 자식들은 아들 시혁이와 딸 시영이 2명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정말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원하면 다 들어주고, 늘 그들의 행복이 제 우선이었죠. 저는 항상 자식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고 싶었어요. 시혁이는 어릴 때부터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사달라고 조르고,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바로 등록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혁이의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혁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면 시혁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혁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당시에는 그 게임기가 꽤 비쌌지만 저는 시혁이를 위해서 기꺼이 사주었습니다. 시혁이가 그 게임기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웃는 얼굴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다 들어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저 아이의 웃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딸 시영이는 시혁이와는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시영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요. 시영이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영이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영이는 자주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영이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영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시영이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영이의 학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시영이가 원하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필요한 교재는 전부 사주었습니다. 시영이가 원하는 대로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시영이가 성적이 오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가 성인이 되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혁이는 대학 진학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해외 연수 등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언제나 시혁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시혁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시혁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영이는 대학 진학 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면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영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시영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지원하고 응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그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게 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었어요. 두 아이의 웃는 얼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노력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은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의 존재를 점점 무시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행복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기에 저는 그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식들을 지원했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무례한 언행과 저에 대한 무시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혁이가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는군요. 시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니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의 모습에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시혁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술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시혁아, 괜찮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제발 좀 그만해. 시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혁이가 짜증을 낼 때마다 저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크면서 겪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죠. 사춘기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무례한 말들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저는 그저 시혁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혁이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조언을 해주려 하면 짜증을 냈고 때로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보며 대화를 피했죠. 예전에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시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거니?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시혁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 삶을 이해 못해요. 난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시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 눈치만 보잖아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체면 차리느라 바쁘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시어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기를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그저 남 눈치 보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죠. 시어기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매번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저를 향해 무례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나만 탓해?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같은 꼰대가 되기 싫다고. 제발 좀 내버려둬. 난 이제 어른이라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시어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양육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시어기를 너무 과보호했나?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기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려 했고 그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기는 이런 제 노력을 간섭이라고 여겼고 더욱 날카롭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겪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그 다음은 딸 시영이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시영이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영이의 남자친구는 성실해 보였지만 첫 인상부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의 말투나 행동에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시영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영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영아, 엄마가 너의 행복을 바라는 건 알지? 엄마는 너의 남자친구에 대해 몇 가지 걱정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지만 시영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시영이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존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영이는 제 의견을 묻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진행했습니다. 시영이는 결혼식 장소부터 드레스,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시영이에게 엄마도 도와줄게. 함께 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만 시영이는 엄마,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시영이의 결혼식 당일 저는 그저 손님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제 역할은 거의 없었고 시영이와 그 남자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시영이의 행복을 빌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영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영이는 새로운 가정에 집중하면서 저와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제가 시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시영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집에 찾아가도 시영이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영이는 결혼 후에도 저에게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누기보다는 그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영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는 시영아, 결혼 생활은 잘 지내고 있니? 힘든 일은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영이는 엄마, 그만 좀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영이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 모두 저에게 마음을 닫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영이의 결혼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시영이의 결혼에 대해 걱정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영이는 결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영이는 사위와 크게 다툰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시영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영이를 위로하며 시영아, 괜찮아.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힘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영이는 저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영이는 여전히 자기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영이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영이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시영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시영이에게 작은 위로의 말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영이는 여전히 저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시영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수록 시영이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제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권위적이었고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자식들에게 늘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보다는 저를 찾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혁이와 시영이는 남편과 저를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두 자식 모두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특히 시혁이는 남편 앞에서 항상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시혁이에게 공부하라거나 취직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시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에게는 마음껏 불평을 늘어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시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영이는 남편 앞에서는 얌전하게 행동했지만 저와 있을 때는 자신의 불만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자식들을 달래고 남편의 요구에 맞추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자식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제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엄격하게 대했지만 그만큼 자식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엄격함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그 결과 저에게 더 많은 부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에게 강한 훈육을 할 때마다 저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고 저는 자식들을 더 많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혁이는 남편이 없어진 것을 계기로 저에게 더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가족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가정 내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제가 모두 떠안게 되었죠. 경제적인 부분부터 자식들의 교육, 그리고 가정의 전반적인 운영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의 변화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시혁이는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 앞에서 참았던 불만들을 이제는 저에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빠가 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라며 저를 비난하곤 했죠. 시혁이의 이런 태도는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영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 했지만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의 이런 태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힘마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갔고, 이는 제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밤마다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을 엄하게 대했던 것이 결국은 옳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그런 태도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식들이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 좋은 엄마였는지 아니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들을 대했던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식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매일매일을 견뎌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시혁이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직의 고통과 좌절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시어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거야. 엄마가 곁에 있잖아. 라고 위로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기의 태도는 더욱 무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내버려둬요. 제발요. 라며 대화를 피하곤 했죠. 그러다 점점 그의 언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기를 깨우려 할 때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더니 밤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시어기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가, 이러지 말자. 엄마가 도와줄게. 함께 새 직장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해요. 내 인생이에요. 라며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시어기를 위해 구직 정보를 찾아보고 그의 이력서를 정리해 주려 했지만 그는 이런 제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참견하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기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엄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나를 왜 낳았어?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가,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기의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너무 약하게 키웠어. 항상 나를 감싸주기만 하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시어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기를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사랑이 헛된 것이었다는 듯한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밤새 공부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시험 전날 밤잠을 설쳐가며 그의 컨디션을 챙겼던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항상 남 눈치 보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시어기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기의 말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제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시어기를 위해 바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를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가, 그만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기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채 그는 평소에 품고 있던 모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와 좌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처럼 강하지 못했어? 왜 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냐고! 시어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시어가, 이제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시어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희생했다고? 그럼 이제 와서 그걸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야? 난 그런 희생 원한 적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가, 이제 그만 나가주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기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제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물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어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제가 놓친 것은 없는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시어기를 너무 약하게 키운 것일까요? 세상의 험난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시어기를 키웠습니다. 그의 첫 걸음마부터 대학 졸업까지 저는 항상 그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의 숙제를 도와주고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혁이와 시영이에게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이젠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단다. 시혁이와 시영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제가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후회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영이도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네요. 하지만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그들의 말을 끊고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란다.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니 내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래. 지금 저는 그들과 연락을 끊고 제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시혁이와 시영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곤 했고 그들의 방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혹시 후회하지는 않을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결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결정 이후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며 제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시혁이와 시영이가 보고 싶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제 상황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젠가 시혁이와 시영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개인으로서의 자아,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박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아마도 제 아들 근수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 그 애가 얼마나 예쁘고 단정해 보였는지 몰라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변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꼭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도 참 고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앞으로 우리 근수랑 잘 살아.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감동했나 봐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는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상을 차렸죠. 둘 다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리를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하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가끔 해줄게. 그렇게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던지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수술실 앞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면서 며느리를 안아줬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근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울면서도 의사 선생님께 재활 치료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수가 의식을 되찾은 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재활에 전념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낮에는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와서 근수를 돌봤거든요. 밤에는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근수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죠.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근수도 힘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의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 부부를 위해 더 큰 아파트를 사주기로 한 거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근수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집과 가게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사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받나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근수 재활에도 도움될 거고 너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며느리도 동의했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수의 재활에 맞춰 욕실과 문들을 개조했죠. 새 집에서 생활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근수의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아들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카페 사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로 시작했는데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커피 때문이었겠죠. 어머님, 오늘은 카페에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어요. 한번 맛보러 오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연락하면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카페에 가보면 늘 활기찬 모습으로 일하는 며느리가 있었죠.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집에 들러 근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활 치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데려다 주고 운동을 도와주고 마음을 다독여 주고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일도 하고 남편도 잘 돌볼 수 있는지 몰라. 저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고, 인순 씨는 복도 많아. 그런 며느리를 두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며느리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죠. 근수의 재활에도 더 신경 쓰고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래도 며느리는 늘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의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때로는 제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았죠. 아가,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근수가 너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들의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죠. 차를 한 잔 내오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근수 때문에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근수 오빠는 괜찮아요. 요즘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카페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페를 더 크게 한다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며느리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해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했죠. 얼마나 부족한데? 며느리가 금액을 말하자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 정도면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와줄게.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정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이제는 내가 너의 꿈을 도와줄 차례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렇게 며느리의 카페 확장 계획이 시작됐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카페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며느리는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어머님, 이 벽지 어떠세요? 아니면 이 색은 어떨까요? 저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제 생각도 조금씩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카페를 만들어 갔죠. 드디어 확장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와, 정말 멋지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만들다니. 손님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더 넓어진 공간과 다양해진 메뉴에 모두들 만족해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사업 수완에 저는 더욱 감탄했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며느리의 꿈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며느리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늘 그랬듯이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남성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며느리가 그 남성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단골 손님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이 카운터 앞에 서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왠지 눈에 거슬렸어요. 둘 다 웃음소리가 커서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아가, 저 손님은 누구니? 단골이야?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네. 요즘 자주 오시는 손님이에요. 회사원이신데 이 근처에서 일하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후로 카페에 갈 때마다 그 남성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는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 손님이 커피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로스팅 방법이나 원두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 며느리를 믿고 싶었기에 그저 좋은 손님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와 그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둘은 손을 떼고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내올게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반겼어요. 그 남성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어떻게 제가 그토록 헌신적인 며느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날 본 광경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 싸웠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기 박인순 씨 며느리 말이야. 요새 카페에 자주 오는 젊은 남자랑 좀 이상하대. 에이, 설마. 그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야, 내 조카가 그 카페 알바생인데 그러더라고. 둘이 너무 친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랑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며느리는 흔쾌히 승낙했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아가, 요즘 카페에 자주 오는 남자 손님 있지? 혹시 너랑 무슨 특별한 사이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그뿐이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너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걱정 마세요. 저는 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절대로 배신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안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며느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동안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알겠다.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미안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그 후로도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 상황을 지켜봤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행동은 여전히 친밀해 보였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피곤하실 텐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의심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카페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화분을 사들고 가는 길이었죠. 이 화분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카페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 때문이었죠. 며느리와 그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의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함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문을 세게 밀어 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에 며느리와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저는 화분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설명해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며느리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니.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욕구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근수 오빠. 오빠는 제게 그런 걸 줄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근수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어머님, 저도 근수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오빠의 상태를 보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너가 말하는 그 행복이 이런 거였니? 남편을 배신하는 게?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야.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우리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울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바로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근수의 집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근수가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에서 본 광경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끼고 말았어요. 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했죠.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자 근수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봤으면 좋겠다. 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근수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근수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도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요. 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도 아내가 변한 걸 느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근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후로 아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내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결정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성숙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 근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아내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다니.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근수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엄마가 늘 너의 곁에 있을게.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었죠.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근수가 이혼을 결심한 후 우리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아들과 함께 카페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며느리가 우리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님, 오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제가 본 광경을 근수에게 말했을 거라고 짐작한 것 같았죠. 근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난 이혼하고 싶어. 근수의 말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어요. 뭐라고요? 오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근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 알고 있어. 너가 다른 남자와.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근수의 손을 잡았죠.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 그래? 넌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잖아. 근수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제가 잠시 혼란스러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건 오빠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며느리는 저를 보며 울먹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이미 결심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며느리의 잘못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깨지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님, 제발 오빠를 설득해 주세요. 저 정말 이혼하기 싫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울며 애원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오빠 사고 이후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말에 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만해.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고 우리는 그렇게 카페를 나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근수야, 이건 네 인생의 문제야. 너가 결정한 대로 하렴.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야.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혼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올 줄은 몰랐답니다. 하지만 아들 근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 저는 강하게 버텨야만 했어요.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며느리와 마주치자 가슴이 아팠죠. 한때는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박인순 씨, 귀하께서는 며느리에게 제공한 모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준 아파트와 카페 확장 자금을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선물로 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나섰어요. 아파트와 자금 지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혼인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반환 요구는 정당합니다. 법정은 치열한 공방으로 가득 찼어요. 양측 변호사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싸웠죠. 저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며느리 측에서는 제가 준 것들이 순수한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에서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다고 맞섰죠. 매번 재판이 끝날 때마다 저는 지쳐갔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근수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 거야. 그렇게 저는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버텼답니다. 이것이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카페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부적절한 처리들이 발견됐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카페 확장 자금의 사용 내역이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의 일부가 카페 확장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이건 정말 근수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생각에 안도했어요. 법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판사님의 표정도 변했고 며느리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피고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의 주장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저 앉아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 지금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 애를 보며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며느리 측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현재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를 직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호소를 뒤로 한 채 법원을 나섰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왔어요. 그동안의 모든 재판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판결합니다. 판사님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죠. 이겼다. 제가 이겼어요. 며느리는 받았던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카페의 소유권도 제게 넘어오게 됐어요. 어머니, 끝났어요. 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기쁨, 슬픔, 후회. 그때 제 감정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그제서야 모든 게 실감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진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승리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저를 감쌌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와 근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어요. 어머니,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근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에게서 되찾은 카페는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근수의 재활에 전념했죠. 어머니, 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수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저는 온 힘을 다해 근수를 지원했어요.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최신 재활기구도 구입했죠.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러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수가 조금씩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서 있어요. 근수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섰을 때 우리 둘 다 울면서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이제 저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됐죠. 근수와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근수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이만큼 힘든 시간을 이겨냈잖아. 가끔 옛 며느리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답니다. 그 애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며느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정말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했어요. 며느리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겠죠. 젊은 나이에 몸이 불편한 남편과 같이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들에게 헌신적인 며느리, 아들을 위해 모르는 척 했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잘 지내고 있겠죠? 새 삶에 적응해 가고 있겠죠? 가끔 그의 생각이 날 때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인연. 그 애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길 바랍니다.